네. 자, 그러면 우리 동원 씨부터 우리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일작으로 처음 제안하셨던 동원 네. 씨. 드디어 네 번째 맥베스까지 왔습니다. 자,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4대 비극 중에 마지막 거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맥베스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간사하고 악역적인 인물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마녀 세 명이죠. 그 예언한 마녀 세 명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번뇌하고 고민하다가 점점 파멸해가는 그런 스토리로 보이고요. 저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책 외에 뭐 레이디 맥베스라는 전혀 관련 없는 넷플릭스의 영화도 보고 관련된 좀 자료도 찾아봤는데 나중에 좋은 문구 있어가지고 관련된 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레이디 맥베스라는 영화는 저도 찾아는 봤는데 보진 않고 보니까 네.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레이디 아, 맥베스가 그 맥베스 레이디 맥베스 그 맥베스에 나오는 부인의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게 이제 러시아로 한번 소설이 되고 그 러시아 네. 소설을 영국 버전으로 또 다시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잖아요. 그게 레이디 맥베스의 기본적인 그 모티브인데 네. 그게 그대로 어쨌든 그 영화에서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맥베스의 모티브를 갖다 쓴 거라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다고 해요. 네, 각색을 한 것 같긴 해요. 영화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랑 그 여자가 결혼을 했고 예, 나중에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아버지가 너를 사온 것이다. 그래서 음, 우선은 그 좀 성적인 부분도 들어가는데 남편이 성생활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노예랑 바람이 났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살인을 계속 저지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 어떤 대저택의 마님이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음, 그렇죠. 이 맥베스에 나오는 그 와이프도 약간 그런 인물이어서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레이디 맥베스라는 모티브를 음, 가져가서 이제 소설로 만들고 영화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관련이 네. 있긴 있다. 맥베스라는 네. 이미 나오진 않지만 캐릭터로.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우리 정인혜 씨. 인혜 씨는 이 맥베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일단 책으로 읽기 전에 공연으로 몇 번 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책에서는 너무 뭐랄까 마무리가 뭔가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선 다른 3대 비극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갑자기 와이프는 뭔가 공익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공익병에 걸려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맥베스도 전쟁 중에 목이 잘려서 죽은 걸로 그 과정은 나오지 않고 결론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뭔가 서둘러서 결말을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페이지 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좀 얇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중간에 이걸 쓰다가 좀 마무리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 연극으로 본 거하고는 어떤가요? 연극은 되게 어때요? 저는 연극에 대한 평가는? 오페라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 오페라는 이제 맥베스 이야기를 가지고 각색을 해서 배경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되게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 전형적인 독재자, 그러니까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와 그 말로에 대한 이야기라서 약간 되게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사용한 게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연극을 보진 않고 저는 그 맥베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가장 최근에 개봉한 그 마이클 패스벤더 그 엑스맨에서 이렇게 그 매그니토로 나왔던 유명한 배우죠. 음, 그 음, 마이클 패스벤더가 맥베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마리우 꼬띠아르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그 마리아 꼬띠아르가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원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많이 각색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원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한번 보실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영화로 먼저 저는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희곡은 처음 본 거죠 이번에. 영화로 대충 저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로는 뭔가 좀 음침하고 어둡고 영화로 봐가지고 사실 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희곡을 읽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스토리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되고 플롯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들어왔고 아까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레이드 미커스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오셀로에는 이아고라고 하는 명백한 악인이 있죠. 오셀로에는 누가 봐도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이아고 정말 질투와 뭐 이렇게 화식해가지고 이렇게 오셀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악당이 있고 햄릿에는 어쨌든 그 계부가 악당인 거죠. 계부가 어쨌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했으니까 계부라고 하는 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햄릿? 리- 리어왕에는 해야 돼. 두 딸, 그렇죠. 두 딸이 아무래도 악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어왕을 배신한 이제 뭐 그런 명확한 악당이 있다면 이 맥베스의 주인공이 악당이거든요. 사실은 맥베스는 맥베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악행을 저지르는 실제로 악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 이 권력을 눈앞에 두고 권력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인륜을 저비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자 친척이었던 덩컨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예언을 들었던 벤쿠어까지 살해하고 또 맥더프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맥더프의 처자식까지 죽여버리고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주체가 바로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빌런에 관한 이야기죠. 일종의 다크 히어로, 빌런 뭐 이런 캐릭터이고 그다음에 또 그 맥베스를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맥베스는 그 예언을 듣고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면서 이제 고뇌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고뇌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에는 예언이고 못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운명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인물일 거야. 악인이지만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무조건 악만 저지르는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 같은 인물이 아니고 악인인데도 어떤 도덕적인 자책감을 느끼면서도 또 눈앞에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거를 또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그 불확실함을 예언을 믿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하고 불안하지만 예언에서 내가 된다고 했으니까 될 거야. 그리고 뭐 버넘의 숲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패배하지 않을 거야. 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날 죽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러고 이제 몇 가지 예언을 믿고 그렇게 그 악행을 하면서 돌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그거를 부추기게 레이디 맥베스인데 근데 재밌는 점은 맥베스 자신도 끊임없이 그런 악행을 자기가 악행을 저지른다는 걸 알아. 그리고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환영을 보잖아요. 맥베스는 자기 즉위식 날 벤쿠어의 환영을 본다. 환영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자리에 앉잖아요. 자기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자기를 보내서 얼굴을 뭐 칼로 20번이나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 사치겠어요. 그런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서 이제 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막 그 환영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 즉위식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가 와서 막 꾸지람을 하잖아요. 당신은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나 이렇게 현혹되고 막 이러느냐 이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막 좌중을 다 정리하잖아요. 남편이 약간 이런 증세가 원래 있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굉장히 피로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악녀 같았던 그 레이디 맥베스조차도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몽유병에 시달린다. 그리고 몽유병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끊임없이 그 던커랑을 죽였던 그날을 회상하죠. 그날의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날을 자꾸 손을 씻잖아요. 손을 한 15분가량 계속 이렇게 손을 씻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몽유병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날 이렇게 그 던커랑을 죽였을 때의 상황을 계속 혼자 재현하면서 이렇게 몽유병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시의하고 시종이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되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와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자살할지 모르니까, 그래 암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플래그를 꽂는 거죠. 자살할지 모르니까 주변에 위험한 거 다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영국이 끝나기 직전에 자살했다. 뭐 운명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살했다는 암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디 맥베스조차도, 그러니까 그 철저한 악녀와 같았던 레이디 맥베스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몽유병으로 드러나서 밤마다 그렇게 괴로워했고, 결국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으로 해서 끊임없이 내면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냥 만약에 전혀 그런 걸 고뇌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면 비극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악인으로 등장했겠지. 그리고 오히려 벤코의 자녀가 주인공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 왕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를 주인공으로 세운 이유는, 인간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걸 향해 달려가면서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안에서 계속 괴로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맥베스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현대사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이명박.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맥베스랑 좀 비슷한데, 기업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경제계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제 나도 나라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했는데 또 서울시장 잘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타이밍이 운 좋게 이제 그 CEO 대통령을 원하는 분위기가 돼서 대통령에 출마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노무현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죠. 뭐 맥베스처럼 칼로 찔러 죽인 건 아니지만, 검사가 칼잡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의 공식 칼잡이인 검사들을 동원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작은 흠결을 들춰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히고 어떤 심적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은 사실 자기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적폐청산의 어떤 수사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뭐 70, 80 다 된 노인이 지금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마치 맥베스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달콤한 거에 이렇게 쫓아서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몰락하는 빌런의 과정과 되게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대통령 자서전 읽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임도 하지만 그 모임에서 이제 읽다 보니까 지금 이명박 자서전을 읽는 그런 순서거든. 나는 그 전에도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그 책을 옛날에도 읽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읽었는데 워낙 분량도 한 800페이지 되고 막 너무 두껍고 해서 대충 읽고 넘겼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이분은 자기의 성취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퇴임하고 1년 만에 자서전을 냈어요. 사실 퇴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일찍 자서전을 내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자서전을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공이 뭔가 어떤 나중에 부정당하거나 잊혀지기 전에, 혹은 자기가 자서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 자서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임기 초에 광우병 촛불 집회 터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고 500몇 명이 조문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그 장례식을 주관한 사람이에요. 그 국장을 본인이 주관을 했고 거기 가서 본인이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기가 남기고 싶은 공식 기록인 거지. 공식 기록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남기지 않아요. 그냥 임기 초에 뭐 한미 FTA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좀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평하는 듯한 내용이 좀 살짝 나오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자기가 검찰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검찰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뭐 그런 거 기록할 만 하잖아요. 대통령 자서전인데. 근데 그걸 한마디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을 숨기고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숨기고 싶어. 자기의 공식적인 기록에 하면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강렬하게 의식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잡혀갈 때도 실제로 나중에 이명박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적폐청산이라는 수사는 결국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임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아, 이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정치 보복이 돌아온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한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동안마을에 내려가서 요즘 내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인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뭐 머리절이라도 한번 하고 권영순 여사를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한 번도 또 기자님, 그런 사과를 목소리가 갑자기 엄청 작게 들립니다. 그래요? 왜 그러지? 네.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이내 씨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듣겠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 인간이 계속 역사상 반복된다는 거지. 이런 유형의 인간은 지금은 어때요? 잘 들려요? 동원 씨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엄청 작게 들리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럼 그냥 동원 씨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인간이 저지르는 그 잘못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고 계속 돌고 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 소감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동원 씨로 돌아가서 좀 이 시국에서 인상 깊은 구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인상 깊은 잠시만요. 구절이 지금 너무 안 들려서. 네, 이어폰 끼시고 제 말은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이제 기자님 말씀 잘 들립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정도인데 아까 그 맥베스가 아내가 죽었을 때 하는 그 영문시가 있는데 그 영시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교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한다고 하는데 영문판이 있고 한글판이 있는데 한글판 읽겠습니다. 한글판으로 네. 상당한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중간부터인데 우선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 다음에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소식을 언젠가 한 번은 들었어야겠지.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도.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하루하루 더딘 걸음으로 기어가는 거지. 이제부터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어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여주지. 우리 모두가 죽어 먼지로 돌아감을.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종종거리며 돌아다니지만 얼마 안 가고 잊히고 마는 불행한 배우일 뿐. 인생은 백치가 떠드는 이야기와 같이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엔 아무 의미도 없도다. 약간 자기가 이제 그 부인을 잃은 다음에 그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권력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권력을 탐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서 계속 고통받는 그런 거를 표현한 시인 것 같고요. 영어를 읽었을 때는 거의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간략한 부분인데 그게 나중에 마녀가 예언을 할 때 너는 여자 몸에서 나온 사내 아이 남자에게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맥더프가 그 여자의 배를 어머니 그 사산한 몸인가요? 여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배로 자기가 먼저 기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자의 몸은 맞지만 원문에서는 여자의 다리 사이로 나온 산의 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다리 사이가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영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군요. 네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그죠. 배에서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여자 배에서 나온 건 똑같은데
왜 옆에 음, 몸에서 나오지 않은 남자한테 조깅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을까?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는 민음사 버전으로 봤는데도 다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네요. 음,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자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에겐 죽지 않는다 이건데 사실 네, 맥더프는 제왕절개를 한 거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는 음, 제왕절개 기술이 맞추 기술이 없었으니까 네네, 어머니가 먼저 죽었으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음,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이제 아이는 살린 뭐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다리 사이로 나온 게 아니게 된 거죠. 음, 이런 말장난인데 어쨌든 이런 걸로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지. 나쁜 놈들이에요. 참 많이 알아서. 어쨌든 그렇게 두 네, 개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정인혜 씨. 정인혜 씨는 인상적인 구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저는 처음에 맥베스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민음사 쪽에서는 이제 맥베스가 집에 오기 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사자로부터 맥베스가 이제 전원을 전했겠죠. 그 자기가 이런 예언을 들었다 와이프한테. 그때 나오는 대사인데 맥베스 부인이 보살펴 주어라 굉장한 소식이다. 까마귀도 목이 쉬어 내 흉벽 안으로 덩커는 운명을 울부짖고 있구나. 자 너희 악령들아 흉계 따라 나를 지금 탈성시킨 다음에 최악의 잔인성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다오. 내 피를 탁하게 만들어 동정심의 접근과 통로를 막아다오. 그래서 본성 중을 측은히 날 찾아와 잔인한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편하지 못하도록 내 가슴을 담즙 젖을 빨아라 살기들아 안 보이는 몸으로 어디에서 너희들이 자연의 악행을 시중 들든 오너라 짙은 밤아 지옥의 가장 검은 연기로 내 몸을 휘감아 내 칼이 내는 상처 내 칼이 못 보도록 하늘이 어둠의 장막 새로 엿보고 멈춰라고 외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사를 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약간 모든 자기들의 목표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잔인해지기로 결심을 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후로도 맥베스는 왕을 죽이고 나서도 약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데 그에 비해서 맥베스 부인은 굉장히 차분하게 뒷처리를 다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맥베스보다도 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고 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남편을 더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역으로 왕이 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보면 이룬 건데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뭐 왕을 죽인 장면을 회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그 맥베스 영화에서 첫 부분에 아기가 죽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맥베스가 뒤에 보면 그 약간 모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맥베스가 왕이 된다. 하나는 벤코의 자식들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맥베스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벤코를 죽이려고 시키기 전에 있었던 대사 같아요. 벤코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런 삶은 안전하지 못하다면 헛것이다. 벤코에 대한 내 두려움은 깊이 박혀 있으며 재앙 같은 그 성품엔 두려운 게 군림한다. 그는 실로 과감하다. 그리고 불굴의 기질에 덧붙여 용맹을 이끌어 안전하게 행동케 만드는 지혜 또한 가졌다. 이 몸이 두려운 존재는 오직 그 하나다. 그리고 내 수호신은 안토니의 수호신이 시저에게 당했듯이 우리에게 비책을 당한다.
처음 마녀들이 나에게 왕 혜택을 수었을 때 그들을 꾸짖고 자기에게 말하라 명령했다. 그들은 곧 예언처럼 왕들의 시도로 그를 환영했는데 내 머리엔 자식 없는 왕관을 씌워놓고 내 손에는 부모의 왕冠을 쥐어주어 혈통박쥐의 손에 의해 빼앗기게 만들었다. 내 아들이 계승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난 벤코 후손을 위해 내 마음을 더럽혔고 인자한 덩콩왕을 그들 위해 죽였으며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그릇에 원한을 부었고 부궁의 적 악마에게 내 영원한 보물인 영혼을 내어주었다. 그들을 벤코의 씨앗을 왕을 만들기 위하여 그럴 바에 자 운명아 결정장에 들어와 너와 한번 끝까지 겨뤄보자. 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러니까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되게 컸는데 결국 왕이 되고 나니까 나는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벤코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그런 후회감이 더 밀려오는 듯한 대사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간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주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여기 재밌었어요. 이 맥더프하고 멜컴 왕자 사이에 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더프는 아내와 아이가 죽었고 멜컴 왕자는 아버지가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사실 이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 이 사람들이 선역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역사잖아요. 실제 있었던 역사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506쪽에 보면 그러니까 멜컴 왕자가 내가 왕이 돼서 되겠어? 나는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나는 뭐 성욕도 뭐 있고 나는 여기 보면 자기가 사실은 맥버스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 500쪽 멜컴 후계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멜컴이 이렇게 바로 나 말이요. 내 안에는 악덕이란 악덕이 모두 심어져 그것이 싹이 트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요. 새까만 맥베스가 희게도 보이고 불행한 국민들은 내 악덕을 보고 오히려 맥베스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옥의 악마들 중에서 맥베스를 따를 자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기야 그놈은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죠. 블라블라. 그러나 욕정에 관해서라면 나도 맥베스 못지 않다오. 유부녀, 남의 딸, 나이든 여자든 어린 소녀든 가릴 것 없이 욕정을 채워도 내 욕정의 우물은 채워지지가 않소. 내 욕망은 만족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조리 무찌르고 말지요. 그러니 나보다는 맥베스가 오히려 왕이 되는 게 적격이요. 이러면서 나보다 맥베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맥더프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왕이 되시면은 스스로 알아서 여자들이 줄을 쓸 텐데 뭔 걱정이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멜컴이 아니요 나는 매우 욕심이 많아서 왕이 되면 영지를 빼앗기 위해 귀족들을 죽이고 말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나 저택을 가로챌 거예요. 그리고 뺐으면 뺐을수록 더욱 탐욕적이 되어 선량한 사람을 붙들어 트집을 잡고 마침내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되면 엄청 폭군이 될 거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 되겠느냐라고 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더프는 아닙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고 결혼 결정은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컴이 왕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맥더프가 정말 나 같은 인간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 나는 내가 말한 대로의 인간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하냐고요. 당치하는 소리입니다. 왕자님은 살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가려는 백성들이요. 언제 피로 물든 가짜 왕에게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왕위에 오르실 분은 스스로 죄인의 대열에 끼어 고귀한 혈통을 모독하고 있으니 선왕께서는 그토록 성군이셨는데 왕비님께서는 서 계신 시간보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분이셨는데 어찌 이런 아드님을 낳았을까? 왕자님의 악덕을 듣고 보니 저는 스콜레드 영영 이별해야겠습니다. 갔으며 이제 마지막 희망도 살렸구나. 그러니까 멜컴이 아니면 자기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나는 그냥 스코틀랜드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멜컴이 맥더프 경 참으로 고맙소. 경의 열이 찬 한마디에 내 의혹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경의 충성과 정의로움을 믿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악마 같은 맥베스가 갖가지 흉기를 꾸미는 바람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그러나 신께서 그대와 나를 맺어주셨어. 자, 나는 이제 경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겠어. 앞에서 한 나에 대한 모든 험담은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어. 그러한 말들은 내 분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나는 여자를 알기는커녕 거짓 맹세를 한 적도 없으며 내 것이 아닌 것에는 탐욕을 느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멜컴도 맥더프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멜컴도 자기 아버지가 살해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맥더프란 놈이 나를 옹립하는 척하면서
여차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혹은 나를 꼬드겨갖고 맥베스한테 팔아 넘기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한 거죠. 그래갖고 나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어. 나는 여자도 밝히고 욕심도 많고 내가 음. 왕 되면 맥베스보다 더 심한 폭군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투덜투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악덕을 알고도 맥더프가 자기를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시험을 해본 거죠. 거짓 말로. 근데 맥더프가 나는 멜콤 왕자 아니면 난 스코틀랜드 떠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맥베스와 이제 싸우게 된 뭐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자가 거짓말을 하고 맥더프는 그거에 대해서 또 지지머리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 이제 인상적이었고 근데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 맥베스 부인이 몽유병 꾸는 장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냥 악녀인 줄만 알았던 맥베스 부인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13쪽에 보면 지워져 버려라 이 망한 얼루가 저주받은 얼루가 지워져 버려 1시 2시 이제 단행할 시간이다. 지옥은 깜깜하기도 하구나. 여보 그게 뭐예요? 장군이 주제에 겁을 내다뇨. 우리가 겁낼 게 뭐 있어요? 하지만 그 늙은이에게 이렇게 피가 많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행 장면을 자꾸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했던 대사를 다시 몽유병 상황에서 읊조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이가 저 소리를 들었어. 파이프 영주 맥더프에게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손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군. 당신 그러다 모든 일을 망치겠어요. 오 저런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어. 왕비님께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 뭘 보고 계신 걸까요? 이러면서 이제 시인과 어떤 시의의 그 시종의 입장에서 맥더프 레이디 맥베스의 어떤 몽유병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괴로워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완전히 철저한 악인처럼 보였던 사람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한다. 뭐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맥베스의 그맨 마지막 대사 중에 그 맥더프가 그 예언이 깨지는 장면 528쪽 보면 말에서 무엇 하는가 이 칼이 대신 말해줄 거다 천하의 극악 무도한 놈아 맥더프가 이제 맥베스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맥베스가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공기를 상처 줄 수 없듯이 너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싸워라. 내게는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간에게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마술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게 약간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여자 다리에서 나오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맥더프가 그까진 마술도 이젠 끝장이다. 내 놈이 극진히 모신 마녀한테 가서 이 맥더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봐라. 어머님이 낳기 전에 배를 가르고 꺼냈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언이 깨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예언이 실현되고 자기가 믿었던 예언이 잘못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맥베스가 그 가증스러운 혀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나이의 용기가 꺾였도다. 이 협잡꾼 같은 마녀들아.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약속을 지키듯이 속삭이면서 실제로는 그 희망을 깨뜨려버리는 이 마녀들아. 다시는 너희들을 믿지 않겠다. 맥더프, 너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맥더프가 비겁한 놈, 항복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라. 내 놈의 머리를 막대기에 매단 뒤 그 아래에 희대의 폭군을 보라고 써붙일 테니까.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천만에 풋내기 멜컴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땅을 핥으며 어중이 떠중이들의 저주와 욕을 참으라고 비록 버넘스피 돈시네인으로 온다 해도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내 놈이 왔다 해도 내 사전에 항복이란 없다. 자 돈벼라 맥더프. 난 방패도 던졌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지옥행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결투를 벌이다가 결국 맥더프에게 살해되는 걸로 맥베스가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보면 맥베스라는 사람은 참 이 운명에 현혹돼서 그 점쟁이들의 그 마녀들의 예언에 현혹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악행을 저질렀죠. 뭐 거기까지는 실현됐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언들이 하나하나 깨지면서 결국에는 그 예언이 다 사실상 말장난이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패배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도 넌 끝났어. 맥더프도 나타났고 전신의 수 움직였고 예언 다 깨졌고 너는 이제 그리고 전세로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는 패배했어라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됐고 방패까지 던져버리고 내 서전에 항복은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최후를 맞이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빌런이지만 영웅적이고
어떤 운명에 현혹돼가지고 움직였지만 마지막까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택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이제 맥베스를 주인공답게 만드는 요소겠죠. 그리고 우리가 맥베스를 보면서 한번 좀 측은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야, 나도 저런 상황이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고전의 힘이 아닌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인상 깊고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모임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끝나기 전에 좀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동원 씨부터 소감 어떠셨나요? 음, 뭐 요거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4대 비극 다 읽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햄릿 4대 비극이 과연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대강적인 줄거리라든지 그 좀 깊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 씨, 이내 씨도 자,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공연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희곡으로 읽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공연이란 거는 희곡 작품의 연출가나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시 각색하거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포인트를 관객한테 보여줄까를 가져가는데 희곡은 읽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어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영화로 봤을 때는 이게 뭔 내용인가 싶었는데 영화 자체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뭐 좋다는 거야? 그랬는데 희곡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좀 곱씹어 보니까 아 이게 참 굉장히 많은 그 울림을 주는 또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으로 읽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4대 비극 저도 한 번도 안, 네 개 유명한데 하나도 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원 씨 덕분에 어쨌든 이 네 개 그 비극을 다 읽어볼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제 4대 비극 끝났으니까 새 책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씨부터 추천해. 저는 네, 책을 살 때 셰익스피어 4대 비극과 5대 희극이 같이 있는 책을 사서 아, 5대 그래요? 희극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다른 책은 지금 제가 뭐 읽고 있죠? 뭐 이런 거 지금 읽으려고 사긴 했고요. 미술 관련해 그건 문학이 가지고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학 읽기 모임인데 그쵸. 그건 고전 문학은 아니야. 독서니까 읽고 우선은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5대 희극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내 씨. 이내 씨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참고로 5대 희극은 뭐예요? 5대 희극이 뭐예요? 제목 좀 불러주세요. 아, 그것도 이 출판사야? 뭐 말괄량의 길들이기 있고요. 그다음에 어. 뭐 있죠? 뭐 여러 가지인데 잠시만요. 그 책 지금 있어요? 있으면 좀 표지 좀 보여줄래요? 책을 지금 부산에 두고 와가지고 아, 잠시만요. 제가 찾기 전에 잠시만 찾았습니다. 음, 한여름밤의 꿈, 시비야, 음, 베니스의 상인, 말괄량의 길들이기,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번 기회에 셰익스피어를 그냥 섭렵해 보는 거지 뭐 1년 내내. 나쁘지 않겠네요. 우리 이내 씨도 뭐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이번에 저희가 남미나 중남미 쪽 작가들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서로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남미로 와서 뭐? 남미 작가들을 좀 읽어보는 밀란 쿤테라? 참을 수 뭐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거? 그것도 소설이죠? 네, 고전 100대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두꺼워가지고 한 번에는 못 읽겠죠. 그걸 할 거면 이만할 나눠서 텐데요. 네, 한 400페이지 되나? 훨씬 넘습니다. 500페이지 가까이 되겠겠네. 500페이지? 그러면 네. 나눠서 해야, 두세 번에 나눠서 해야 돼. 근데 뭐 한다면. 뭔가 유명하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 그쵸. 이렇게 유명한 건 한 번쯤 읽어둬야 돼. 그래 어디 가서 썰 수도 있고 써먹을 때가
이거 셰익스피어 읽어도 이거 되게 많이 도움되거든요. 이거 읽어놓으니까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많이 썰풀기 좋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 또 그 정도? 네, 저는 그 정도. 그러면 저는 셰익스피어 5대 희극도 좋고 저는 사실 리처드 3세 생각했었거든요. 셰익스피어 읽은 김에 이게 음, 리처드 3세도 꽤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리어왕 비슷한, 맥베스 비슷한 뭐 그런 느낌으로 유명한데 4대 비극에 꼽히진 않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저도 인용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고 그러면 셰익스피어를 4번이나 했으니까 일단 밀란 쿤테라로 넘어가서 그걸 먼저 하고 그거를 제가 500페이지 정도만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챕터를 어떻게 나눌지는 이내 씨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니까 그 책을 500페이지를 한 번에 다 보려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3번 정도로 나눠서 150페이지 정도씩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셰익스피어로 넘어와서 뭐 희극을 보든가 리처드 3세를 보든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7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 부가 있구나. 네. 그러면 322? 322 어때요? 아니면 233? 232? 3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부까지 읽고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3장까지, 3장까지 네, 읽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다음번에는 그걸 보는 걸로 하고 일정 잡아야죠. 일정. 다음 주는 이제 9월이고 또 추석도 있고 해서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9월 11일이 토요일인 것 같고요. 9월 12일 일요일 괜찮으십니까? 12일 이내 씨 어떠세요? 9월 12일 일요일 오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12일 오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합시다. 네, 봐주시고요. 혹시 이내 씨나 그 동원 씨도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으세요? 컴퓨터로? 그 음, 스크린샷 가능 있나? 그 동원 씨 스크린샷 기능 있어요? 이내 그게 씨나? 줌 그 메인 그 하는 오픈하신 분만 전체 3명 다 되는 거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할게요. 이내 씨 찍을 수 돼요?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내 네. 씨가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9월 12일에 봐요. 네, 좋은 일요일 빠이. 보내십시오. 네.